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민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말처럼 그리 쉽진 않죠. 하지만 재도전할 기회가 있고 성공을 이끌어줄 선생님이 있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 박람회를 개최하며 재도전 응원 문화를 확산해온 대구시가 올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재도전 프로젝트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업 대상은 신중년 구직자, 경력 보유 여성, 자립준비 청소년, 느린 학습자, 발달 장애인입니다. 사업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경험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이기는 방법은 도전밖에 없는데요. 이번 프로젝트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 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아울러 이런 재도전 응원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2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7도 이상 낮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엔 안동 19도, 청송 18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해서 낮 기온은 안동 28도, 청송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30도 넘는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천군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예천 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릴 제20회 예천 아시아 U20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아시아권 U20 육상경기 대회인데요. 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예천 스타디움 리모델링과 조명타워 신규 설치,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 등 참가 선수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포환 던지기 같은 투척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이 공백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에 연습장을 별도로 설치했는데요. 현재 국가별로 속속 입국해 선수촌을 찾고 있고 대회를 앞둔 예천읍 시가지는 대회 심판진을 비롯한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이번 대회가 아시아 육상연맹 26개 회원국 선수와 코치를 포함해 약 1,5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늘은 기온 크게 오릅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에도 울진 24도, 영덕 27도, 포항은 28도, 경주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소 용지 확보를 위해 개최하려던 합동설명회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어제 무산됐습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많은 주민이 자료집 미비나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포스코 측에 항의하면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포항제철소 오투기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설명회 관련 자료를 준비한 뒤 설명회를 개최하려며 단상 농성을 벌였고 바다와 인접한 송도해수욕장 인근 주민들도 사전에 자신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설명을 듣기를 원했던 시민들도 반발하면서 주민 간 갈등도 우려되는데요. 포스코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2050년까지 기존 석탄 대신 수소를 통해 제철 공정을 시행할 수 있는 수소환원 제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인 포항제철소 동쪽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현재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했고 오는 3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맑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6도 높은 23.2도, 습도는 57%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서에서 북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3년 대한민국 해양수산 엑스포에 참가해 울릉도 독도의 아름다운 해안 환경과 군 홍보에 나섰습니다. 행사는 해양 신산업 발굴 및 창업과 네트워크 기회 마련으로 해양수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경북 지역 해양수산 관련 5개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전시장은 수산식품과 가공품, 수산물 급식 기자재, 해양 레저관광, 해양수산산업특별관 등을 운영하고 붉은 댁에 나눠주기, 토속 관상어 무료 나눔 등 이색 이벤트를 진행해 참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울릉군은 프리미엄 자체 부스로 홍보관을 꾸려 참관객들에게 청정동해에서 나는 오징어, 미역 등 수산 특산품을 소개했고 동해안 최초 해양보호구역 홍보와 울릉 특산품, 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 고향사랑 기부제, 8월 8일 섬해날 행사 등 울릉도와 독도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행사는 오늘까지 진행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영열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이랑은 다르게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이라서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 대상이 되면 당황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네. 특히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나와 상관없는 세금으로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 건수가 17년에 7천여 건에서 21년에는 1만 3천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대상이 되어서 당황하고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상속세 질문의 상당수가 주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을 상속받을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주택과 관련해서 상속받을 때 알아주면 좋은 정보들 궁금해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오늘 상속세 얘기할 거니까 상속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재산을 받은 사람 각자가 취득한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신고를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세금, 미납병원비와 같은 채무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부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도 있고 주민센터의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신고를 하고 또 납부를 하면 될까요? 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표자 한 명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신고 기한은 6개월이고요. 네, 신고 기한까지 납부도 바로 하셔야 되는데요.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해서 납부가 당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때는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세금의 절반 정도를 먼저 납부하고 2개월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최대 10년까지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이자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하셔서 결정해야겠습니다. 이자까지 있군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게 되나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기본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이 공제가 되고요. 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2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해서 총 7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해주고 있고 가업이나 영농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상속받은 특히 뭐 부동산 같은 것들 이런 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네, 상속세의 핵심은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이 아파트는 10억이다라고 말할 때 누구는 아파트가 거래된 금액으로 말을 하고 네. 누군가는 아파트의 공시된 가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재산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1순위는 상속받은 그 주택의 거래 가격인데요. 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2년 전부터 사망 후 15개월 안에 이루어진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거래 가격이 현재 시세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2순위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비슷한 주택의 거래 가격을 보게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순위는 공시가격인데요.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하는 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네. 이 주택을 상속받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돌아가신 분과 같이 살면서 보살핀 효자를 위한 규정이 있는데요.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네.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네. 한 가정에 한 채의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동거를 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네.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고 군대를 가는 것과 같이 불가피하게 동거를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주택수를 따질 때는 주택이 없던 기간도 포함을 해주고요. 네.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에도 한 채로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없는 채로 8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주택을 구입해서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총 10년 동안 동거를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것이고요. 네.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채가 된 경우에도 예전에 살던 집을 2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채였던 것으로 봐줍니다. 네.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중에 어떤 걸 양도하는 게 좋나요? 상속받은 주택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도 없고 네. 투기의 목적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상속받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세금이 계산되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아쉽게도 모든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채 중에 단 한 채에 대해서만 기존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네. 한 채를 정하는 방법은 돌아가신 분이 가장 오래 보유하신 집, 거주 기간이 제일 오래된 집, 돌아가실 당시에 거주하신 집,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집 순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딱 정해져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의 주택을 이제 뭐 자식이나 배우자까지 합쳐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택수로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때 주택의 지분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채를 상속받을 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2채 이상이라면 소수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특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상속 당시의 지분율에 따라서 주택의 주 소유자가 한 번 정해지면 뒤에 지분율이 바뀌더라도 주 소유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네. 주 소유자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보통 상속 취득세율은 3% 정도인데요. 네. 주택이 없는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2%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2%는 2천만 원이나 되기 네. 때문에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더라도 주택이 없는 상속인이 1%라도 지분이 많은 주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지분을 잘 조정하신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실 때 이 부분도 꼭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팁이 많은데요. 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보유세인데요. 네. 종합부동산세를 낸 적이 없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주택을 상속받아서 2채가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상속 후에 5년간은 1주택자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부세를 내지 않던 사람이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는 것이고요. 네. 지방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더라도 주택수에 합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광역시 밖에 있는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지방의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1주택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주택을 상속받을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 정보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열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이나 영화관, 생활문화센터 등에서 시민이 문화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한 날이 있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그중에서 생활문화 동호인이 만드는 문화 공연을 윤가영 리포터가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부터 전문 문화예술인이 아닌 생활문화동호회가 직접 기획하고 공연하는 프로그램 이 생동데이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대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동호회 연습실과 작은 공연장도 마련돼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극단 배우다 팀의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본 연극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상처를 품고 사는 나를 위한 공연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전해져 차가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녀를 환하게 웃으며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희곡 낭독 공연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오듯에서 피고인 역을 맡은 극단 배우다 전은신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제가 잘 접해볼 수 없었던 인생의 일부를 표현하는 거라서 대사나 감정 표현, 호흡에도 좀 깊은 연구가 좀 필요했습니다. 공연을 보고 난 후에 관객들이 이제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극도 있구나 하고 새로움을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극은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채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문화가 있는 나를 즐기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또 다른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좋았고, 이제 저도
이런 대형 극장에서 진행하는 건 처음이어서 더도 색다른 걸 느끼고 돼요. 네, 본업이 있지만 연극이 좋아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본인이 준비한 공연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데요. 이 많은 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생활문화 동호인의 연극을 보러 와준 관람객들도 만나봤습니다. 법에 대한 새로운 이제 정의도 알게 되고 사람이 이제 어느 위기에 처해지면은 겪게 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저는 뭐 연극이든 뭐 어떤 공연이든 좀 문화생활을 좀 즐기는 편이고요. 이런 공연이 있으면은 시간 되는 대로 자주 찾아보는 편입니다. 굉장히 요즘 현실과 같이 똑같은 곡을 갖다가 모노드라마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 보고 마음이 찡한 그런 그거 아주 뜻깊은 느꼈어요. 생각지 않게 이렇게 연극인 줄 모르고 왔는데 오니까 지금 사회에 저희 현실적으로 너무 와닿는 부분, 뭐 학교 폭력, 데이터 폭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올 때마다 다 각기 다른 공연이라가 그리고 우리 매달 와보려고 그래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공연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저희들도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대구가 문화 도시잖아요. 네. 그 저력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 공연 관람에 대한 열정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무대에 오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동호회 활동하다 보면은 이 무대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분들이 무대에 오를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활문화 동호회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생동데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담당자의 목소리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생활문화센터 생동데이 담당자 이란입니다. 생동데이는 생활문화 동호회가 자신의 공연을 직접 구성하고 출연할 수 있는 기획공연으로 우수한 동호회들의 기량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이 2회차 공연이고요. 기획자 두 분이 컨설팅해서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수한 기량의 동호회들이 조금 본인들만의 무대를 갖는 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보니까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무대에 서시는 것 같습니다. 전시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시민작가 열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관련 클래스들을 저렴한 가격에 수강할 수 있는 생활문화교실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저희 매마수의 생동데이 이 프로그램은 다른 문화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시민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무대에 설 수 있다는 문턱을 낮춰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네, 6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리라인 댄스라는 라인 댄스 동호회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노래들도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끼리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 시민분들이 공연장이나 미술관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 생활문화센터는 그 시민들 누구나 이제 문화를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있어서 집 앞 카페 놀러 가듯이 쉽게 접하시고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만촌동에 오시면 한 번쯤 들러주세요. 네,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신나는 라인 댄스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화 공연을 즐길지 고민이 되신다면 생활문화동호인의 생동데이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동감이 느껴지는 생활동호인 데이, 생동데이. 이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문턱도 낮다고 하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가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이 되어 가는 중이네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 기자가 주목한 주제 뭔가요? 네, 정치권의 아빠 찬스와 청년 세대의 분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빠 찬스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려오는데요. 뜻을 좀 짚어볼까요? 네, 혼자 힘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청년들은 사실 내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같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부쩍 우리 사회에서 능력 있는 부모를 통해 특혜를 받는 행위가 드러나면서 청년층이 그들만의 세상에 좌절하고 분노했었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난 간부자녀 특혜 채용,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이른바 아빠 찬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관위판 음서제라고도 비난받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공정과 준법의 대명사가 돼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리어 아빠 찬스의 온상이 된 셈이죠. 네, 구체적인 특혜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박창진 사무총장은 2022년 딸 채용 당시에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으로 승인했고요. 송봉섭 사무차장은 2018년 경력직 채용 때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서 딸을 추천했고, 또 면접관으로 참여한 선관위 직원들은 과거 송 사무차장과 함께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또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도 아빠 동료가 면접관을 맡았고요.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딸 역시나 선관위 내부 면접관들이 김 과장 딸의 지원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지난달 31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고개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또 박창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위원장을 사퇴하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죠. 네, 여당을 중심으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노 위원장이 처절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사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달 30일에 SNS를 통해서 깔끔하게 사건 전모를 밝힌 후에 물러나시라. 그게 그동안 보인 모습으로 보아 올바른 처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능력 있는 부모를 통한 특혜 행위, 이거는 이전에도 사회 곳곳에서 있었잖아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는 진보 진영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네. 결국 이는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또 2021년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30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년들이 박탈감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관련자의 해명이 더욱 논란을 키웠는데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다. 열심히 일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곽 의원 역시 6, 7년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 두 논란으로 청년층 여론은 심각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비슷한 논란은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우선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중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가 대표적이죠. 네. 정 변호사가 검사이던 시절에 아들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무마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학교폭력 자체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 그걸 무마하려고 부모가 그랬다는 것이 많은 청소년들을 또 힘들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관위 사례가 생긴 건데요. 정치권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국민의힘은 현재 국정조사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고요. 네. 앞서 민주당 역시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조 착수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의 조치도 있잖아요. 네, 국민권익위는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한 달간 집중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또 선관위가 이미 자체 조사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했던 고위직 4명과 퇴직자 역시나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거부를 했다고요. 네, 선관위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살피는 회계 검사와 또 기관 직무 감찰로 나뉘는데요. 네.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서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원은 조만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으로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신뢰도도 바닥에 떨어진 만큼 자체 조사 대신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신뢰가 참 중요한 기관인데 네.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네. 안타깝습니다. 사정당국의 칼날이 선관위를 향하게 된 상황인데요. 당분간 선관위 위기가 심화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넘어와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선거행정직 공무원을 꿈꾼 대구의 한 청년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네. 과거에 2년 정도 관련 공부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은 경쟁률과 적은 채용 인원으로 인해서 번번이 합격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꿈이 기관이었던 선관위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이유로 이렇듯 쉽게 입직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는 데 대해서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네. 아마 비슷하게 느끼는 청년과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대구 지역에 청년 정치인들이 참 많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지역 청년들의 대변자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노와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연소 대구시 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사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아야 하는 분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공명심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안타깝고 또 사전검증 시스템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쉽다면서 기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용린 달서구 의회 의원은 당을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도 참 많은데 이런 일이 있을수록 평범한 청년들은 일어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내 부모 탓을 하게 되는 악순환까지 생긴다. 이제는 이 같은 비리와 의혹은 정치권에서 근절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 외에도 지금 대구 지역에 여러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번 이슈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사회의 골문 부분은 도려내야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부는 일부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일탈이 곧 정치 혐오와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태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정치 혐오까지도 이어질 수 네. 있다는 점을 또 간과를 했었네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깊게 통감하고 또 아쉬움을 드러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재발하는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죠? 취재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교수님께 견해를 여쭤봤더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우리 사회의 소위 사회적 리더에게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회적 리더에게는 이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인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공직과 정치권으로 나아가면서 그 지위가 높아지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역량으로 이런 사태 발생을 강제적으로라도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최근에 이른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고요. 부정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근절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2월에 정순신 아들 방지법 입법화에 나섰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학계에서는 법안 마련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안 마련에 앞서서
그래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뭐 처절한 자기 반성이 필요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다양한 연줄로 엮인 복잡한 네트워크 사회인데요. 네. 특유의 학연과 지연, 혈연에 따른 네트워크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법안으로 이 문제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네.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정치권에 입성하는 이들이 공인의식을 가지고 또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겠다는 노력과 의식을 가지는 게 급선무겠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최소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상 표준 가이드를 만들고 또 사후 검증 시스템을 들여야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공직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이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네. 수 있도록 제도적 또 심정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 스포츠 대구신문 석지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대구에서 KT 위즈와 치른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주중 3연전에서도 역시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군요.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 기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특히 단독 최하위를 달리던 이제 KT와의 경기에서 싹쓸이는커녕 위닝 시리즈도 이제 실패한 것은 올 시즌 삼성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안방에서 최하위를 상대로 이제 연이은 승리를 기대했던 홈 팬들 역시 실망감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인간사 세용지만 하고 안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거포 외야수 김동엽이 드디어 부상에서 회복해 이제 KT 위즈와의 마지막 경기부터 이제 1군에 복귀했습니다. 드디어 오래 걸렸습니다. 김동엽 선수가 복귀를 하자마자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네, 복귀 전에서는 이제 무안타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수요일 SS전에서 이제 7회 결승 역전 홈런포를 쏘아올리면서 화려하게 복귀 신고식을 했습니다. 네. 복귀 후 첫 안타가 홈런이라는 것 역시 이제 좀 잘 어울립니다. 거포니까 역시 홈런이 잘 어울리는 선수예요. 그러고 보니까 SSG 랜더스가 김동엽 선수의 친정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엽 선수는 지난 2016년 이제 SSG의 전신이죠. SK 와이번스에 입단해가지고 3년간 활약 후 이제 KBO 리그 최초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삼성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네, 친정팀을 상대로 기분 좋은 신고식을 했네요. 네, 더 재미있는 점은 이제 올 시즌 김동엽의 홈런 기록인데요. 네. SSG전 홈런이 김동엽 시즌 4번째 홈런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4개 중에 3개가 SSG를 상대로 뽑아낸 건데요. 네, 시즌 마수거리 홈런인 이제 하나를 상대로 이제 기록한 뒤 이후 SSG를 상대로만 이제 홈런포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친정팀 킬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렇군요. 4개의 홈런 중에 하나는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SSG를 상대로 때려냈다. 대단한데요. 김동엽 선수가 친정팀 외에 다른 팀들로도 상대로도 우리가 활약을 좀 이어가주면 삼성 팬들이 참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삼성의 다음 상대팀은 어딘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대전에서 하나이글스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6일 현충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대구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홈구장으로 돌아오는 만큼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먼저 대구FC는 홈에서 치른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15라운드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대구는 15경기에서 5승 6무 4패 승점 21점을 획득하면서 리그 6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네, 간단히 경기를 좀 정리해볼까요? 네, 인천전에서 대구는 여느 때보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전반부터 인천을 거세게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전반 중반 상대의 중거리 슛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이후 세징야와 에드가를 중심으로 공세를 강화한 대구는 이제 후반 5분과 10분 에드가의 연이은 헤더슛으로 2골을 뽑아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합 종료를 목전에 두고 후반 추가 시간에 아쉽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래도 간만에 2득점이나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의 공격 루트는 세징야를 거칠 것이 뻔하고 마무리 슈팅 역시 에드가, 고재현, 세징야의 발끝에서 나올 것이란 것을 모든 팀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비슷한 방법으로 2득점을 해낸 것이 고무적이죠. 어떻게 공격해오지 알면서도 막지 못할 만큼 위력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이 많이 노출됐다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폭발력 있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올 시즌 대구는 이 매서운 공격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직 속단하기에는 좀 일러 보입니다. 너무 좀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 우려하시는 걸까요? 바로 대구 득점의 지나친 편중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선수한테 몰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대구는 올 시즌 리그 15경기에서 18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득점자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수치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7명이서 18득점이면은 나쁘지 않은 수치 같거든요. 일단은 7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요? 네, 대구보다 상위 팀들 가운데서 이제 득점자가 10명 이하인 팀은 이제 대구를 제외하고 포항이 8명으로 유일합니다. 네, 좀 아래 팀들까지 범위를 넓히면은 이제 수원 FC와 강원 FC가 6명으로 대구보다 적고요. 즉 대구는 K리그 1에서 득점자가 3번째로 적은 팀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득점이 많은 상황에서 득점자가 적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특정 일부 선수들에게 득점을 의존할 경우 이제 해당 선수가 결정하게 될 시 게임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구에선 이제 18골 중에서 이제 고재현과 에드가가 각각 5골씩, 세징야가 3골을 기록했습니다. 득점자 7명 중 3명이서 팀 득점의 72% 가량을 책임진 셈이죠. 아까 이 7명이 18득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정도로 걱정이 안 됐는데 지금 7명 중 3명이 72%라고 하니까 굉장히 와닿거든요. 다른 상위권 팀들은 어떤가요? 네, 이제 1위 울산의 경우 이제 11명이서 32골을 득점했는데요. 네? 이 중 득점 상위 3명의 득점 합은 19골로 이제 팀 전체 득점의 59% 정도입니다. 차이가 좀 나네요. 네, 2위 서울은 이제 29골 중 14골로 48%, 3위 제주는 23골 중 13골로 약 56%입니다. 4위 포항과 5위 대전도 각 이제 63%, 44%인데요. 대구만 유일하게 70%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모든 팀을 분석을 하고 나니까 72%라는 수치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확실히 다른 팀과 비교를 하니까 대구의 득점이 굉장히 그 3명의 특정 선수들에게 과하게 집중이 됐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이제 상대 팀이 수비하기가 좀 수월해지죠. 키퍼를 제외한 10명 중에서 직접적으로 득점에 참여하는 선수가 타 팀에 비해 두드러지게 적게 보이니까요. 네. 여기에 세징야처럼 또 부상으로 일정 기간 결정하기라도 하면은 이제 득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셈이고요. 듣고 보니 더 걱정이 되는데 개선 방법 없을까요? 네, 이제 와서 이런 전술을 수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최원건 대구 감독이 이 부분을 의식하고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최 감독이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지켜볼 사람도 아니고요. 네, 대구의 최원건 감독이 이 득점 전략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대구 이번 주 상대는 어느 팀인가요? 네, 대구는 이틀 뒤 일요일 오후 7시 대구에서 FC 서울과 K리그 1 16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7일 수요일에는 전북현대와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홈 경기 그리고 주중 경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서울전은 어떤 양상을 예상하세요? 네, 서울은 득점 선두 나상호를 앞세워서 이제 최다 득점 2위의 강한 공격진이 특징입니다. 이를 대구의 수비진이 얼마나 꽁꽁 봉쇄하는지가 이제 승점 획득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구가 득점력에서도 수비력에서도 객관적 수치로 서울에 뒤지고 있는 만큼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대구FC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프로축구 구단인 만큼 그래도 승리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도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프로농구 소식 살펴볼게요.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이 시끌시끌하다면서요? 네, 가스공사는 이제 어제죠. 1일 유도훈 감독의 전격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선우 총감독, 이민영 단장,
김승환 수석 코치 등과도 계약 해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분간 감독직은 이제 지난 시즌까지 코치로 활약했던 강혁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을 예정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임 코치 한 명 역시 추가적으로 이제 선임할 계획입니다. 좀 갑작스러운데 무슨 사정이 생긴 건가요? 네, 일단 가스공사는 이제 지난달 30일에 운영회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스공사는 최이봉 전 사장 재임 당시 이제 구단 창단 과정에서 유 전 감독과 이제 3년 계약을 맺었고 네. 이후 신선우 총감독, 이민영 단장 등까지 연이어 임명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에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문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네, 좀 인사가 학연의 성격이 좀 짙었다는 건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최이봉 전 사장, 유도훈 전 감독, 신선우 전 총감독, 이민영 전 단장까지 모두 용산고를 졸업해서 이제 계약 과정에서 좀 능력보다는 다른 것들이 좀 우선시된 불공정했던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주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실제로 또 연세대까지 졸업해서 고교, 대학 모두 동문이기도 하고요. 아, 정말 이제 학연의 성격이 짙은 인사였다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기는 하네요. 그럼 이 때문에 가스공사 선수단 소집도 연기가 된 건가요? 네, 가스공사는 지난 3월 29일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프로농구 모두군보다는 이제 KBL 규정에 따라서 네. 전 시즌 종료일 기준 60일 휴식 이후 다음 시즌을 대비한 팀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가스공사는 이제 딱 60일이 되는 5월 29일이 아닌 6월 1일로 이제 훈련 시작일을 잡아놨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를 돌연 연기해가지고 이제 7일까지 또 연기했습니다. 다른 팀보다 좀 늦게 시작일로 잡아놓은데 이마저도 연기가 된 건데요. 감독을 비롯한 주요 인사 교통 정리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까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잡음이 많이 나왔던 만큼 하루빨리 결론이 나길 바라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라도 좀 마무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다가온 시즌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팬들이 또 좋은 성적 기다릴 수 있고요. 응원도 열심히 해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6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데요. 대구시는 때이른 더위를 대비해서 수경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주요 도로변과 유원지, 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분수, 폭포 등 303개 수경시설을 10월까지 가동하는데요.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하고 물놀이장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 곳곳의 수경시설이 다가오는 대구의 무더위에 시원함을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과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경북대 울릉도 독도연구소가 공동기획전 울릉도를 열고 있습니다. 10월 3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에 위치한 꿈나무 과학관 2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울릉도의 고유 생물과 자연, 울릉 주민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대구에서 만나는 이번 전시가 울릉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 발전 방향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위기시대의 정신건강, 그 회복을 향한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데요. 대구광역시의 정신건강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민 참여도 가능한데요. 대구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성공적인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상담 국자버스가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월당역 근처 동화백화점 쇼핑점에서 운영됩니다. 오늘은 현장 면접 기업 4곳, 간접 채용 6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력서 사진 촬영과 에코 챌린지 등 이벤트와 함께 기념품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남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문의하면 맞춤형 직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생활미술 프로젝트 참여자를 상시 모집 중입니다. 생활미술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작품 제작부터 전시까지 이어지는 협업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행사는 7월 동안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 작품을 완성하고 8월에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미술동호회 또는 학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대구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이 24도에서 30도 정도의 분포를 보일 텐데요. 이게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